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졸립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졸면 안 되죠. 아니 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강의 들으시잖아요. 이게 네 번째 강의죠? 이게 자치분권에 관해서 뭐 이제 감이 좀 있으신가요? 예.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엉뚱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주인 같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어느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저 헌법에 의하면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헌법 1조 1항이 이렇게 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주권재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단어 갖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 퀴즈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좀 국민이라고 그러죠. 국민. 근데 사실 이 국민이란 말은 국가에 종속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국민이란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중국을 북한을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그래서 인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네, 그때 인민이라는 때 그 인자는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민이라는 것은 지배를 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 할 때 민은 국가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이름이 기억나세요? 네. 뭐로 돼 있어요? 국민학교죠. 아니, 국민학교. 예,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네. 그 말은 그때의 학교는 국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르치는 학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 되는 걸 가르치겠어요? 안 가르치겠어요? 네, 안 가르치는 거죠. 국가가 뭘 시키면 얼만큼 잘 따라오나, 국가 말을 얼마나 잘 듣나,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편리하겠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때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세금 아주 민감하시잖아요. 뭐 대한민국 국민치고 세금에 민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국가가 여러분들 세금을 다 매겼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잘못됐어. 한 10만 원 나와야 세금이 한 5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국가를 상대로 다툽니다. 자, 다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내고 다퉈요? 아니면 안 내고 다퉈요? 내보다 내고 예, 우리는 내고 다퉈야 됩니다. 안 내고 다투면 거기다 나중에 부가금 붙고 뭐뭐 해가지고 막 엉망이에요. 그런데 국민인 주인인 나라에 가면 그걸 안 내고 다툰다고 말입니다. 안 내고 다투고 다시 다만 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안 낸 돈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금이라는 건 없는 거야. 은행 이자율에 덧해서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자치분권은 우리가 그동안 국민이 주인이었는데 뭐 우리가 이제 흔히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오늘은 안 쓸 수 없고 항상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뭘 기본적인 거냐? 요즘은 눈이 오면 눈 누가 치워요? 여러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경비아 씨가 치워요. 이제는 경비 아저씨가 치우죠. 네, 이제는 눈 치우는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눈 오면 막 같이 나가서 눈 치면서 장난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질문은 싹 없어졌어요. 자, 여기 이제 뭐 어머님들은 크실 때 어머니가 일 가시면 우리 옆집 사람한테 우리 애 좀 봐줘봐 이러고 그러셨지요? 지금 그게 돼요? 안 되죠. 네,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는 다 국가가 하는 타워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 이웃이 할 일을 국가가 하나 구정부 하게 되면 여러분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의 서비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등등 따질 때 내가 하는 게 최고 만족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애 육아원에 맡겨놓으면 마음 놓이세요? 안 놓으시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다른 교수님들은 이미 다르게 설명을 드렸고
예, 저는 이제 외국의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외국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이 자치에 대해서 예,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뭐 이건 다 아시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19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87불입니다. 아유, 참 못 살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27,500불이니까요. 한번 우리가 한 50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자, 1960년대 외국의 원조를 받다가 지금은 외국을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지구상에. 그게 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세계에 내놔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훌륭한 게 뭐냐? 그러면 여기 계신 것처럼 대중교통은 아마 세계에 가서 최고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뭐 버스나 지하철 기다릴 때 5분 이상 기다려 본 적 있어요? 한 3분만 되면 여러분 화가 내시죠? 도대체 버스 왜 안 오냐고. 예? 여러분 그러시죠? 그리고 타보면 버스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어요? 낮에 한 두세 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분마다 버스가 계속 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주 와서 좋긴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다 여러분 세금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큰 병이 아니시고 작은 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병원 가는 거 겁 안 내시잖아요. 또 주변에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뭐 촌에 가면 조금 다른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면 뭐 했냐 그러면 이제 인사말이 식사하셨냐는 인사말입니다. 그 말은 먹기가 어려운 때가 있었죠, 우리가.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38이요. 어이, 고맙습니다. 제가 나이가 재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를 들으면요, 한 반에 한 70명이 있었는데요. 그때 도시락을 싸온 학생이 두세 명도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유가루. 아버님 같은 분 어떻게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도시락 싸가지고 가셨어요? 고구마요? 네. 이 고구마 먹었다 그러면 아유 그때 밥 없으면 라면 먹지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야. 도시락을 못 사는데 고구마는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당시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한테 옥수수 가루를 원조해 줬어요. 그러면 저기 저 숙식실이라는 데인데 큰 가마솥에다가 강냉이죽을 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큰 대야로 하나씩 이렇게 퍼주면 그거 타다가 당분이 이제 또 반에다 쭉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탈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는 탈출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먹는 식량이 한 20%밖에 자적이 안 돼요. 우리는 다 수입해서 좀 먹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 살아졌죠. 자, 그런데 잘 살아진 만큼 우리는 참 바쁩니다.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새벽 5시 일어나셔가지고 밤 10시까지는 뭔가 뭐 바쁘게 움직이죠. 예? 제가 요 관악구에 사는데 신림동에 어쩌다 새벽 5시에 내가 제2 경인고속도로 같은 거 이렇게 탈 일이 가끔 생겨서 나오면 벌써 5시인데도 차가 꽉 찹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고속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특히 그래도 주말 토요일 한 7시쯤 이렇게 비행기 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나라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세요. 전국터가 자동차 불빛으로 팍 폈습니다. 막 정말 우리 몸에 피 도는 것처럼 이렇게 돕니다. 아마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막 다니고 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한다고 하죠. 월화수목 금근무. 토일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잘 살아지긴 잘 살아졌는데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여러분 뭐 아드님 따님들도 계실 텐데 일자리를 못 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지금 너무 걱정한 수준 이상으로 넘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잘 살아진 건 틀림없는데 전체적으로 또 여유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또 잘 산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난리치고 있고, 뭐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 또 어렵잖아요. 또 직장이 또 번번해도 애 교육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또 결혼들을 안 해요. 결혼해도 애 뭐 안 난다고 그러고, 또 애 낳아도 하나만 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쩌다고 한 세 번째 애 낳을 때 1억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정부 회의 가면 둘째는 5천만 원, 셋째는 1억 이렇게 주자 그럽니다.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2050년 되면요 우리가 지금 2,500 지금 현재 5,100만인데 한 2,500만 정도로 줄어듭니다. 2,500만의 요 인구는 1960년대 우리가 2,500만이었습니다. 1960년대 그러다가 우리가 한 5,100만 됐거든요. 지금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처럼 한 1.02명, 1.03명 뭐 이렇게 애를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나면 우리 뭐 인구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구 줄면요 여기 공무원들 몇 분 계신데 공무원들은 심각합니다. 왜? 연금이 반토막 나요. 그렇겠죠. 예.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들 좀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희 때가 제가 지금 양육 때인데 55년 베이비붐 1세대입니다. 55년부터 63년생까지 8년간이 아주 대한민국 최고 인구가 많은 때인데 우리가 한 77만 명 태어났습니다. 올해 한 35만 명 태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절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초등학교도 절반, 중학교도 절반, 지금 대학교 한 260개가 있는데 대학교 한 절반이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이게 좀 축소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또 잘 사는데 지금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럼 이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그거에 좀 그 이유를 저는 이게 끊기네. 좀 안 끊기게 안 되네.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나라가 아니냐.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물건 사실 때 볼펜을 탁 사실 때 주는 비용은 집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집적 비용 말고 여러분들이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빌어야 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걸 흔히 사회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비용 속에는 다른 나라는 8시간 일해도 되는데 나는 10시간 일하면 2시간 좀 일을 더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봉급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짜리 집에 사는 경우가 50만 원짜리 집에 살면 50만 원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내가 다른 걸 못 쓰죠. 집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분보다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값 비싸서 좋아는 하셨지만 여러분 사시는 집값이 아주 비싸니까 좋아는 하셨지만 그 높은 집값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다는 말이에요. 그 집 살려고 인생을 다 걸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집에 이렇게 인생을 안 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클 때 저만 해도 남의 집 사는 서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한이 좀 있죠. 저는 제 살 때는 한 집에 5가족이 살았습니다. 주인집은 안 채요. 부엌 하나 쓰고요. 방마다 한 집씩 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는 사람들은 주인한테 관세가 심하거든요. 주인 관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집을 마련하는 게 우리는 그게 꿈이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집을 아주 선호하는. 또 하나 좀 나쁜 버릇은 우리가 집을 거주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졌어요.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고, 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처리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적게 드는 비용인데 이거를 자꾸 국가에 맡기는 버릇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거를 저는 1,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관심 쓰시면 세일할 때 기다리면 800원에 샀잖아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공동소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똑같은 물건을 한 10개, 20개씩 주문을 하면 더 싸게 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똑같은 물건을 금정구청은 요거를 5,000원에 삽니다. 나는 1,000원에 사는 걸 요놈은 5,000원에 사. 자, 왜 그럴까요? 왜 금정구청은 요놈을 5,000원에 사냐 이거야. 자, 금정구청은 요놈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금을 걷었잖아요. 왜 금정구청이라는 데는 원래 돈이 없는 데야. 그러면 금정구청의 돈은 여러분들 세금을 걷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니까 돈 걷는 공무원을 채용했잖아. 그렇죠? 자, 이 금정구청 한번 볼까요? 금정구청은 내년에 쓸 돈을 올해 이제 씁니다. 그걸 예산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금천.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 세금을 거둘 때 그 거둔 세금은 이 세금은 어디에 쓴다는 용도가 정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세금을 거두면 큰 푸대에다 담아. 그러면 그 푸대 속에 담은 돈을 뭐 사회복지비에 얼마, 요 볼펜 사는데 얼마 이렇게 나눕니다. 그걸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이 끝나면 요게 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럼 의회가 그걸 보고 내년에 그대로 해줄까 말까 뭐 깎고 근데 그 예산을 짜고 걷어들이고 이거 하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세무공무원 채용했죠? 공무원들 예산 편성한다고 또 거의 수입됐지? 여러분 지방의회라는 기구를 해가지고 지방의 의원들 지금 금정구청도 한 5천만 원 주죠? 얼마 주고 있나요? 금정구에 의원들 한 4천만 원 주고 있죠? 금천구의 구의원 1인당 4천만 원의 회의수당을 주고 회비를 주고 있다고요. 벌써 비용 많이 들어갔죠? 야, 이런 거 따지면 금정구청은 이걸 5천 원에 사는 거야. 그럼 국가는 얼마에 사겠어요? 이거보다. 그렇지, 돈이 더블 듭니다. 국가가 하면 또.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가 하지 않고 구청이 하지 않고 내가 하거나 내 주위에서 하면 국가 사람도 훨씬 더 예산을 작게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았다면 금정구청이 커지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겠어요? 마이크가 안 돼. 아, 마이크 안 돼? 네. 안 원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한 나라들은 절대 구청이나 정부가 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저 기구는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돈 먹는 하마는 말은 여러분이 낼 세금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놈이 주는 서비스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애를 보실 때, 여러분 한 3살짜리 애가 있어요. 내가 보는 경우, 내 친구가 보는 경우, 금정구청이 운영하는 육아원의 공무원이 보는 경우, 누가 제일 애를 잘 보살피겠어요? 내가 최고죠. 그 다음에 좀 조금 내가 믿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못 믿을 게 구청 공무원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최고인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못하면 지역 공동체가 하고, 공동체가 못하면 마지막에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많은 나라는 정부에 대해 일을 많이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네, 많이 안 맡긴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모가 작은데 우리는 60년대 이후로 가난하고 빨리 좀 어떻게 돈을 좀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국가 중심의 발전 전략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큰 계획도 세우고 우리는 그냥 국가가 시킨 대로 따라만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주의다운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커지고 관청은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국민의 역량이나 힘은 주인답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자치분권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저는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나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흔히 일주일 여행하고 온 사람이 한 몇 년 산 사람보다 더 잘 알죠. 여행하시면 일주일 미국 갔다 온 사람이요, 미국에 사는 5년 사는 사람보다 많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렇더라고. 제가 왜요 내 나라냐 그러면 제가 영국에 한 1년만 살았어요.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 한 6년 한 5년 4개월 살았습니다. 제가 일본은 내가 한 2년 반 살았어요. 일본은 독일의 영향을 받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을 보시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서로 관계가 깊은 나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네 나라를 예를 들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 자치 관련해서는 네 나라의 영향을 우리가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니실 때 제외국어라는 거 하셨어요? 네. 뭐 하셨어요? 프랑스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제외국. 더워요. 도구 하셨죠. 도구 언제 써보셨어요? 시가레타 이히리 메티히 아니 어디 가서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다 까먹었어. 불어 사용해 보신 적이 없죠. 독일이 한 인구 한 7천만 됩니다. 이제 통일해서 한 8천만 됐는데요. 통일되기 전에는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규모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잖아요. 옛날에 독일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히틀러가 힘을 쓸 때 아프리카에 자기네 식민지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식민지는 당연히 독일만 썼겠죠. 그래서 45년 전쟁이 끝나고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다 독립하니까요. 독일어 다 버리고 영어로 다 바꿨어.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한 100개의 대학에서 도고동학과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꾸로 염려를 생각해서요. 아프리카의 못 나라가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아프리카 대학의 상당수가 한국어학과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겠죠? 와, 저 나라가 왜 이렇게 한국어에 관심이 많고 똑같습니다. 독일이 한국이 그렇게 독일어를 많이 하고 연구하니까요. 독일이 보면 예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에 독일이 외국에 나가 있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뭐 나우만 재단 뭐 이런 들어보셨죠?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 영향으로. 자, 그럼 우리 왜 그럴까? 궁금하시잖아요. 왜 우린 독일에 대해서 그러냐? 그거는 다 100%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가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나라를 만들고요. 그 시스템을 언제? 1904년, 1896년부터 한국에다 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가 전라남북도 이렇게 남북도 조선 때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팔도 금수강산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팔도였거든요. 그때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이렇게 불렀어요. 경상도지 경상남북도가 없었다고. 그럼 이거를 쪼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쪼갠 겁니다. 1896년 가보개혁이라는 거 할 때 일본 사람들은 통제 목적으로 한국을 좀 잘잘하게 쪼개놓은 거야. 이걸 우리는 뭣도 모르고 쓰고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만큼 우리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자, 영국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교육을 하고부터 민주주의 그러면 첫 번째 떠올리는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자, 왜 첫 번째 나라가 영국이냐? 여러분 영국 혹시 이렇게 뭐 관광이나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시면은 영국 박물관이라는 데를 꼭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한때는 대형 박물관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영어로는 브리티시 뮤지엄인데 왜 대형 박물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난 꼭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큰 영국의 박물관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 칠판 없네? 여기에서 쓰면 돼? 이게 대형이거든요. 이게 영국 제국 시대에 19세기 말에 그래서 아마 대형이라고 했던가 봐요. 근데 영어로는 브리티시 뮤지엄입니다. 영국 박물관이야. 근데 이게 큰 자로 붙였어요. 아마 이게 영국 제국 시대를 아마 의미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시면 탁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큰 유리 상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 유리 상자에 무슨 아주 고문서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고놈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고놈이 1215년에 마그나 칼타라고 하는 권리 대장전이라고 하는 문서예요. 1215년,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였죠. 고려시대. 1215년 중국은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베이징을 무너뜨립니다. 징기스칸이 베이징에 들어와서 베이징을 다 함락해가지고
베이징에 있는 사람을 싹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몽고족이 잔인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거기는 항복을 해도 살려주질 않습니다. 싹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 해에 징기스칸이 손자를 봅니다. 쿠빌라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3대 사람이 쿠빌라이가 다시 베이징에 와가지고 원나라라는 나라를 만들고요. 그 원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원나라 지배받았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원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는 건데 그게 1215년이에요. 근데 그 1215년에 영국은 민주주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야, 그거 왜 한 거냐, 영국이. 영국은 지금 여기 보시면 내가 전통령이라고 해놨잖아요.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의 권력이 크지 않은 지역의 권한들이 큰 나라입니다. 이게 원래 섬나라잖아요. 섬나라라고 하는 말은 외적의 침입으로도 조금 자유롭죠. 왜냐면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영국은 영국 역사 속에 딱 외적의 침입을 2번 받습니다. 한 번은 6세기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요. 지금도 영국 가시면 로마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습니다. 로마의 흔적 때문에 남아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캠브리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들어보셨죠? 캠브리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 좋은 대학들을 잘 아셔가지고 캠브리지 그러면 캠브리지 대학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로마 사람들이 만든 도시냐면요. 로마 사람들은 길을 놓을 때 직선도로만 쫙 놨습니다. 얘네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 안 놨어. 딱 직선. 왜 직선도로 놓은 건지 아시죠? 얘네는 마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꼬불꼬불하면 이동이 어려우니까 직선도로를 놓는데 얘네가 직선도로 가다 쭉 가다가 캠이라는 강을 만나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강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딱 놓습니다. 그래서 캠강에 놓은 다리야. 그래서 캠브리지야. 이게 로마의 침공이죠. 10세기 때는 윌리엄 공이라고 하는 노르만디 여러분들 바이킹의 침공을 받아가지고요. 얘네가 그때 영국에 살고 있던 켈트 쪽을 북쪽으로 쫙 몰아냅니다. 그게 스코틀랜드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잉글리시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역에 있는 귀족들의 힘이 강한 거고요. 그 귀족들의 영향 때문에 1618년부터 30년 장미전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장미전쟁도 귀족들 간에 왕이 계승을 두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강력한 왕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십자군 원정이라는 걸 떠나게 되는데 십자군 원정 들어보셨죠? 네. 십자군 원정은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유럽에 있는 각 국가 왕에게 또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탄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예루살렘을 탄환하러 가는 그 왕이 그 십자군 원정에 들어가는 경비를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인들만 간 줄 아셨죠? 십자군 원정은요, 내가 장군이면 내 가족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만 명에서 10만 명이 이동하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에서는 1215년에 사자왕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군대와 가솔들을 데리고 십자군 원정에 떠나고요. 자기 동생인 존왕한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근데 존이 왕이 되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형이 다 가져갔잖아.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이를 문서를 하나 써오는 거예요. 그게 마그나 카타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향후 앞으로 영국의 국왕이 세금을 거두려면 귀족들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금을 걷는데 귀족들의 승인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권이 없는 거죠. 네, 그게 1215년입니다. 그러니까 1215년 이후로 영국은 왕의 권한이 옛날보다 더 작아졌어. 그래서 귀족들을 유무라는 귀족들이 힘이 세서 원래 전통적으로 분권인 국가를 이루었다는 의미에서 전통령입니다. 아, 이걸로 하면 돼? 요거.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자치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자치라는 단어의 앞에 붙는 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이라고 하는 주민자치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단체라는 말이 붙어 단체자치라는 말이 있어요. 영국은 주민자치의 시작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야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영국도 됐지만 사실은
1215년 때 보면 이 지역의 주인은 누구예요? 귀족이지, 귀족.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 내의 모든 일은 내가 왕의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옆에 귀족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귀족들에 따라서 자기의 식솔과의 관계도 다 다른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영토 내에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그냥 쓰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확실히 센 거죠. 이제 그렇게 된 권한이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자본가로 이게 대체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넘어오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근데 뭐는 안 변했느냐? 각 지역들이 분권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 축구팀이 뭐 나가냐 못 나가냐 해가지고 우리 여자분들 뭐 축구 관심 없으시죠? 관심 있으세요? 그래서 월드컵에 나가냐 못 나가냐 해가지고 한번 난리쳤잖아요.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월드컵에 한 팀이 나갑니다. 영국은 월드컵에 4팀이 나갑니다. 4팀이. 예. UK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인데 UK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코틀랜드, 웨일즈, 노던 아일랜드, 잉글랜드라고 하는 4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UK. 영연방이 아니고요. 영연방은 옛날에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를 전부 묶어서 영연방이라고 하는 나라고 그 영연방 속에는 지금 얘기하는 UK, 영국, 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를 다 묶어서 우리가 이제 파키스탄, 벵글라데시까지 포함해서 그걸 영연방이라고 하는 나라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UK,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나라는 요 4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스코틀랜드, 뭐 다른 지역도 다 다른데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배우셨죠? 근데 그건 사실 잘못 가르쳐 준 겁니다. 잉글랜드는 그냥 영국의 한 파트야. 왜냐하면 영국이란 나라는요, 요즘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브리튼 섬하고 아일랜드라는 섬이 이게 2개가 있어요, 영국에. 여기 브리튼 섬이고요. 옆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요 브리튼 섬은 맨 위에가 스코틀랜드고 옆에가 웨일즈, 그다음에 나머지가 잉글랜드고요. 아일랜드의 북쪽이 북아일랜드야. 그래서 이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요 4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UK, 영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4개의 지역 중에 가장 큰 지역입니다. 왜? 영국 인구 한 6천만이 되는데 5천만이 잉글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잉글랜드의 지배하에 있었어. 그 중에서도 잉글랜드의 핍박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문화가 이렇게 슬픈 거야.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도 아이리시 그러면 아주 막 그냥 천대했잖아요. 뭐 조금 뭐 비유가 어떨란지 모르는데 옛날에 한때 한국 사람들이 막 전라도 사시는 분들 무시한 거 비슷해. 항명도 사람 막 무시한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한 놀란 거예요. 케네디가 아이리시거든요. 지금도 잉글랜드가 나간다고 북아일랜드가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제 서로 다른 리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리그가 좀 달라요. 잉글랜드가 포함되어 있는 조하고 북아일랜드가 포함되어 있는 주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웨일즈라고 하는 선수가 북아일랜드 대표 선수거든요. 저 웨일즈 대표 선수죠. 그래서 이 4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이 4개의 지역들이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일즈 같은 데 가시면은요, 웨일즈 말이 따로 있어요. 웨일즈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자기네 고유 언어를 잘 지켜가는 그런 전통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 자, 제가 이제 미국을 창조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데 제일 희생자는 인디안이죠, 사실은.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디안이 사는 지역에 인디안을 밀어내고 만든 나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저는 늘 그냥 이렇게 백지 위에다 만든 나라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백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서
만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자치를 가장 실천적으로 만든 나라들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1603년도에 유럽에서 미국을 가는데 한 어느 정도 걸렸을 것 같으세요? 배를 타고. 한번 상상하면 유럽에서 배를 탔어. 신대륙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신대륙 보지도 못했어. 그냥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배를 타면 한 몇 달이 걸려, 어느 정도 걸렸겠냐. 당시 6개월 걸렸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 타시면 여러분 한 10몇 시간 타고 아유 죽겠다 그러지요. 근데 여러분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항해를 했는데도 좌우 사방이 다 바다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한 달 이상 있으면 여러분 우울증 걸린다고 우울증 그러죠? 걸릴 것 같아요.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내가 그래도 바다에 해변에 내가 발을 대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한 달 동안 그냥 배 위에서 그냥 계속 써 있다. 눈 뜨고 나면 눈에 보이는 건 다 바다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냐? 그때 메이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종교자유를 찾아갔잖아요. 그 배 속에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는 그야말로 프로테스탄트 청교도가 90명. 당시 네덜란드에 있던 건달이 30명이 탑니다. 왜? 잘 산 좋은 데에 간다니까 이제 따라 얼른 탄 거야. 그리고 한 달쯤 항해했는데요. 좌우 사방이 내 바다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또 바다밖에 보이는 게 없어. 정말 신내륙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이 살짝 되겠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뭐 가도 푹 떨어져서 그냥 사라질 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돌아가자야지. 야, 기약도 없는 신대륙을 자꾸 가면 뭐하냐? 돌아가자. 안 되겠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무슨 회의를 하냐? 야, 우리 여기서 대표를 좀 하나 뽑자. 대표를. 그래서 대표의 지도대로 하자. 그래서 이때부터 투표를 합니다. 투표해서 대표를 뽑는 거야.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4년 만에 한 번씩 금천구의 구청장을 뽑고 금천 구의원을 뽑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리고 뽑아놓고 그 내가 뽑은 지도자의 지도대로 한번 맡아보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가브노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가브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제 흔히 보시면 주지사라고 번역하는 단어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프레지던트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얘는 가브너야. 통치하는 사람이야. 대통령은 사회 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는데 대통령이라고 번역하는 건 잘못된 거지. 네, 미국의 대통령은 이렇게 권한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회의할 때 사회 보는 정도야. 그래서 프레지던트야. 그 사회에 보는 단위. 가브너라는 말은 권한을 가져서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지사가 가브너고요. 옛날에 영연방 때 영국 정부가 각 지역에 파견됐던 통치자들을 가브너라고 불렀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배 타고 이제 왔습니다. 신대륙에. 딱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뭐가 걱정되시겠어요? 자, 신대륙 도착했습니다. 요 100명이 다 배를 타고 떨어졌어. 자, 정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아야 할 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할 일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각 일을 다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때 땅은 어떻게 나눌 건지. 또 나눈 땅을 재배해서 식량이 나오면 식량 보관은 어떻게 할 건지 나누는 걸 다 이제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도착하자마자는 아마 여러분들 상상컨대 먹을 게 넉넉치가 않아서 먹는 거 확보한다고 아마 지혜들을 썼겠죠. 그럼 이걸 모으는 대로 모으는 사람이 다 가질 거냐. 아니면 우리가 큰 창고에 모아놨다가 그거를 적당히 나눠가는 이런 디스커션을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창고가 넉넉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건이 살짝 없어지는 것도 같고 인디언이 훔쳐갈 게 걱정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저걸 지키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 거야. 그럼 요즘에 뭐가 해당되겠어요? 경찰. 아, 왜 놈의 같이 경찰이야. 또 여러분들이 남녀가 모였으니까 이제 애도 낳고 또 애가 자꾸 크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100명 중에 보니까 저기 있는 분이 아주 공부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아는 것도 많아. 그러면 당신 앞으로 농사 짓지 말고 당신은 남아서 애들 교육시켜라. 이게 되겠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자치 교육인 거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그렇죠. 마을 공단 단위의 타운십, 지방정부, 그다음에 지방정부 제법 커지니까 이제 힘을 서로 이제 다른 나라하고 막 접촉이 되니까 주정부를 만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연방,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776년이 미국이 독립한 해인데요. 미국이 독립할 때는 13개의 주가 거의 독립국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손을 잡고 우리 나라를 만들자.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1776년이에요. 야, 1776년 우리는 기억나세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왕이었는지? 예, 1776년은 예, 정조가 즉위하던 해입니다. 정조라는 임금이 즉위하던 해가 1776년입니다. 그때 미국은 예,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소위 선거로 예, 자기 지도자를 뽑는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 거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독립선언서라는 문서를 만드는데 그 독립선언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모든 인간은 휴먼 빙이죠. 아메리칸입니다. 모든 아메리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남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을 갖고 있는데 그 기본적 인권이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다 하는 것을 예, 문서로 남겨놓습니다. 그 문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불자리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이불자리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집회. 이불자리 구경하셨죠? 이 할아버지 갖고 계세요? 이불자리? 네, 여러분들 보험 하나 들면 보험 설계사가 그 행운의 돈이라고 이거 좀 갖고 계신가 보다. 갖고 계시죠? 그럼 갖고 계시면 좀 줘보세요. 잠깐만 줘. 예. 이거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다 알잖아요. 여기 2불짜리 지폐입니다. 미국은 1불, 2불, 5불, 10불, 20불, 50불, 100불. 옛날 1000불짜리도 있었는데 지금 1000불짜리 안 씁니다. 2불, 보셨죠? 2불짜리. 예. 이게 미국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이 이렇게 2불짜리 지폐를 갖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뭐 행운의 돈이라고 갖고 다니시는 건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 2불짜리에 나오는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미국 제3대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여기 2불짜리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조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이 선언서를 쓴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건 행운의 돈이라고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이 돈을 들어오면 팍 써버려. 왜? 이게 재물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재물운이 왜 어떻게 없는지 설명해 드릴까요? 이 토마스 제퍼슨은 정말 훌륭한 정치가지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불행했고요. 그리고 돈하고는 인연이 없었어. 왜? 이 사람은 자기 집에 흑인 노예가 200명이 있는 대농장의 부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럼 행복한 거죠? 자기 집에 흑인 노예가 2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을 하면서 자기 돈의 재산의 반을 씁니다. 나머지 반은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라는 대학 만드는데 100% 기증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는 재산이 없었어. 네. 그래서 재물운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아직도 재미난 건요. 이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 무덤의 비석에 대통령을 했다는 건 쓰지 말라 해서 대통령을 했다는 건 안 썼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게 대통령 한 거였다고 그러거든요. 네가 평소에 가장 후회할 일이 뭐냐? 자기가 대통령 된 거였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 사실 이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뭐 종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종교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종교는 사실 생명하고 비슷한 거죠. 예. 당시 미국 사람들 내에는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하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 기독교를 국교로 해도 하나 이상할 게 없었어요. 왜? 거기 간 사람들이 다 프로테스탄트들이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국교를 반대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국교를 만드는 순간에
우리의 종교를 지키고자 종교 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수십 개로 쪼개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언대로 됐습니다. 왜?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다면 똑같이 상대방도 상대방 종교 자유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종교 자유가 서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종교 자유를 반대해서 무슨 법을 만드냐면 Freedom of Religion Act라는 걸 만듭니다. 종교 자유법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야. 모든 미국 국민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서의 기초자, 그다음에 종교 자유법의 초안자, 그다음에 버지니아 대학 설립자 토마스 제퍼슨 여기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분권주의자입니다. 왜? 이 사람은 버지니아라는 주 출신인데 버지니아가 다른 주하고 다른 걸 지켜가려면 중앙정부의 힘이 세보다는 지방정부나 주정부의 힘이 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야 자기네 걸 지킬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1770년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는 거된 거예요. 자, 네? 아니요, 뭐 그럴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행운의 돈이 된 이유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로마의 휴일에 그 오드리 헵번이 요 2불짜리 지폐를 줍고 그 저 황태자인가 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예, 그래서 행운의 돈이 된 거지. 히스토리상, 예, 제가 말씀드린 건 토마스 제퍼슨의 생애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주정부라는 게 된 거고. 자, 그다음에 이 분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미국은 50개 주가 있다는 게 들으셨죠? 예. 인구가 제일 많은 주가 인구 4천만의 캘리포니아라는 주입니다. 들어보셨죠? 캘리포니아. 예, 캘리포니아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갑니다. 왜? 거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LA라는 도시도 거기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도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유현진 선수 좋아하시죠? 예, 유현진이가 LA에 살고 있거든요. 그 LA 다저스야. 그게 다 캘리포니아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크냐면 인구 4천만입니다. 미국의 한 개의 주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야. 캘리포니아 면적은 얼마나 크냐? 남한의 4배입니다. 남북한 합한 거의 2배 돼. 큰 주지요? 예. 제일 조그만 주는 인구 45만이라 금천구하고 비슷해. 미국의 한 주가 인구가 45만이야. 와이오밍이라는 주입니다. 그런데 인구 4천만의 캘리포니아나 인구 45만의 금천구의 규모의 와이오밍이나가 권한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거 수용되겠어요? 어렵죠. 인구 1000만의 서울시하고 인구 150만의 강원도가 우리 권한이 똑같다. 앞으로 똑같이 하자. 그럴 때 여러분 그 수긍해 주겠냐 이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야,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 때 특히 이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를 만들 때 논란이 셌습니다. 뭐 어떻게 셌냐? 인구가 큰 주들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만들 때도 머릿수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 비례를 해야 우리 출신들이 많이 가고 그 국회를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 이익을 좀 실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조그만 주들은 어떻게 해? 국회의원 수를 조금밖에 못 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의견이 국회에서 반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지역의 이익을 발표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가 양원제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상원은 모든 주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자. 그래서 주주권입니다. 주의 주권을 중에 똑같이 2명씩 붙고 하원은 머릿수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머릿수로 할 게 뭐가 있어요? 머릿수로 해서 계산할 게 돈이거든. 그래서 하원은 예산심의권만 갖고 모든 권한은 다 어디에 줬어요? 예, 상원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역의 권한을 동등하게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 상원제를 두고서 지역 대표형 상원을 만들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각 지역들이 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한의 목소리를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후에 지방자치를 발전시킨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쭉 대표를 뽑는 또 지역의 의사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정부가 하는 일의 규모를 비교해보면요. 미국의 지방정부는 한국의 지방정부 일에 반도 안 합니다. 반도 안 한단 말은 국민들이 정부에게 맡기는 일이 작은 거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동사무소입니다. 그렇죠? 가서 주민등록증 좀 여러분 뭐만 하면 주민등록증 띄우라고 그러죠. 기본 옵션. 근데 여러분 전혀 아무도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 띄우라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은 죄송하지만 주민등록 등본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습니다. 재밌죠? 주민등록 등본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어. 자, 그러면 호패, 우리의 조선시대 호패라는 건데요. 특히 주민등록증은 일제시대 때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왜? 사람 관리하는 거거든, 이게. 왜? 주민등록증만 딱 갖다 놓으면 우리가 몇 명 어디에 있고 어느 집은 몇 사람 살고 있고 한눈에 팍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쫙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스템이야, 이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다른데 또 활용되고 있지만 맨 처음에도는 그렇다니까. 미국은 이게 국민들이 이걸 인정을 했겠어, 안 했겠어? 그렇지. 너 이걸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네가 이걸 왜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씩 네가 어디 사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우편물도 보내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8월 달에 우리 집에 뭐 가스 요금 고지서라든지 뭐 김순훈, 제가 이제 김순훈인데 김순훈 앞으로 뭐 전화요금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올 수도 있고 가스요금 내라는 고지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내 주소일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가서 야 봐라. 가스비리 나한테 이렇게 왔지 않니? 그 내가 지난달에 돈 다 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주소야. 장단점이네요. 그러면 쉽게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넌 신분증 어떡할래? 신분증? 미국 사람들은 16세가 되면 다 운전해야 돼요. 그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인 거야. 운전면허증.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권 만드시려면 어디 가세요? 금천구청에 오셔야지. 네, 미국 사람들은 다 포스트 오피스 갑니다. 우체국에 갑니다. 왜? 국민들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고 제일 많이 있는 게 우체국이야, 미국은. 그러니까 여권 만들려면 우체국에 갑니다. 그럼 네가 미국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태어난 병원에 가서 띄워주면 됩니다. 병원에는 얘가 출생 신고서라는 게 만드는 병원마다. 그래서 병원에 다 있잖아요. 얘가 언제 태어났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병원이 바쁘네. 예? 병원이 바쁘겠어요. 그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예? 좀 많이 다르죠? 편리하네. 그러니까 얘네는 꼭 필요한 것만 한다. 자.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젊으신 분들은 교육 아주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채용하는데 여러분 관여해 본 적 있어요? 채용? 내가 우리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형편없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들 절반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선생님도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미국은요?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은 바꿀 수가 있어. 학부형들이 가서 교장한테 야, 이거 평가 봐라. 이거 안 되겠다. 너 내년에 반 바꿔라. 그러면 그 형편없는 게 애들 지들 못하니까 그럼 바꾸는 거야. 다르죠? 네. 소위 주민이 주인인 시스템이지. 그래서 이거 주민자치를 뭐 이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좀 잘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일본이 잘 살죠? 네. 일본이 지금 국민소득이 한 4만 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500불이니까 아직도 10,000불 높은 나라인데. 또 여러분들 일본 갔다 오시면 다녀오신 분들이 일구동성으로 참 일본은 깨끗하다. 참 잘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죠? 네,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게 불과 150년도 안 됐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게 150년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우리 역사 배울 때 일본 사람들이 하도 우리나라에 도둑질하러 많이 온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왜 오겠어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일본 가셔서 일본 국토를 이렇게 유심히 본 분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과학 기술 이 제조
법을 가지고 돈을 벌었지만 옛날부터 가난하게 딱 돼 있는 나라입니다. 왜? 예, 국토의 80%가 산이에요. 지금도 산 개간하기가 어려운데 옛날에 산 개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우선 농토가 기본적으로 작아. 바다가 사면이 바다라고 하지만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건 그거 쉬운가요? 예, 선박 기술이 탁월해야 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또 지금이 아니면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뭐 어망둥크새나 참치도 잘 잡지만 옛날에 고기 잡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좀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그러다가 얘네가 1868년 명치라고 하는 새로운 천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얘네가 황골탄퇴를 하기 시작하는데 불과 1868년 해가지고 딱 한 50년 만인 1904년도에 세계 강국 레벨에 들어갑니다. 놀랄만한 거죠. 특히 얘네가 두 번의 전쟁을 하는데요. 얘네가 쉽게 해서 얘네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두 번의 전쟁을 하는데 그 두 번의 전쟁을 다 예, 한국하고 관련돼서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예, 청일전쟁이라는 전쟁이고요. 두 번째 전쟁이 러일 전쟁인데 이게 다 한국과 관련된 전쟁했죠. 특히 청일전쟁은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예, 그리고서 얘가 예, 강대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가 강대국이 될 때 얘네가 근황된 게 아니죠. 예, 소위 얘네가 서양 문물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찰단이라는데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젊은 사람들 에리트 정치인들을 한 150명을 태우고요. 얘네가 1년 10개월 동안에 미국에서 유럽을 쭉 돕니다. 그때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그 배 안에. 그래서 얘가 미국을 거쳐서 쭉 돌아오다가 마지막에 독일을 갑니다. 근데 독일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가 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는 독일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왜? 유럽이 한창 잘 나갔잖아요. 18, 19세기 때 막. 그때도 유럽에서 가장 천독부를 갖고 유럽에서 가장 발전이 늦었던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신성로마 제국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유럽에 가셔서 오스트리아 갔다가 독일 가시면요. 독일 게 다 거지 같잖아요. 거지 같잖아요. 왜? 당시 독일은 신성로마 제국에서 오스트리아가 중심이었어요. 독일은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독일을 한 300개로 쫙 갈갈이 쪼개졌어요.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래가지고 분권 시스템으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놀게 했거든. 예, 그러다가 얘네가 통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느낀 게 1703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로시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면서부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비스마르크라는 정치 지도자를 만나부터 독일 통일을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 중심으로 소위 얘기해서 얘네가 1차 세계대전의 핵심 역할을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불과 한 3, 40년이에요. 그때 그걸 했던 사람이 예,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냐? 분권적인 국가를 집권적인 국가로 나누고요. 자기 갈 길만 탔던 지방을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지방은 시키는 걸 아주 잘하게 해라. 그런 관계를 맺는 거로 얘네가 단체자치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 단체자치는 아까 이 말을 끝낸 게. 그러니까 종전의 지방은 자기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했던 건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만 잘하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분권적인 나라를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으로 모읍니다. 그때 중앙집권 시스템을 모았던 독일의 지도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지도자가 내가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정치적 지도자는 누구냐면 브람스라는 음악가입니다. 여러분 브람스라는 음악가 들어보셨죠? 네. 예, 그 브람스라는 음악가가 아주 국수주의적인 음악가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 어떻겠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애국가 같은 거야 다. 국가의 그렇죠. 독일 게르만족의 우수한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오페라 이런 걸 주조하는 거지. 예, 독일 게르만족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음악을 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최고 실현하는 지도자가 누구야? 지도자라 그러면 또 여러분 반말하시려나? 히틀러입니다. 예, 그게 히틀러야.
그러니까 뭐 저 혼자 생각인데요. 뭐 이 사람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때는 히틀러가 독일의 국민들의 자긍심을 일깨워 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똑같이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의 시스템을 일본으로 가져옵니다. 자, 일본은 어땠냐? 일본은 1600년도에 에도 막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때의 막부는 전국 300개의 연방 국가처럼 다 각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봉건 영주들이 중앙 정부에 세금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에 내가 봉건 영주면 내가 엉뚱한 있는 걸 내가 혼자 다 해. 심지어 내가 3만에서 5만 정도의 군대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무라이라고 하는 부사들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분권적이냐면 내 밑에 있는 사무라이가 나를 탈출해서 다른 지역에 가면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해해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나한테 충성을 해야 돼. 도망가봤자 얘는 그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예, 그게 봉건적인 분권적인 시스템인 거죠. 예, 이거를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소위 세습제 봉건영주 시스템을 없애고요. 임명직 지사를 내려보내니까 이게 얼마나 반발이 셌겠어요. 셌겠죠. 그리고 사무라이들을 전부 싹 해체하고 징병제를 만듭니다. 얘네가. 이거를 핵심적으로 이끈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되고요. 그 중앙집권 국가를 바탕으로 일본이 소위 두 번의 전쟁을 성공하고 1904년도에 강대국 레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했던 자치는 독일이 했던 자치하고 똑같습니다. 종전에는 굉장히 분권적인 봉건 영주도였지만 이제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을 잘해야 돼. 그래서 얘네가 관리를 임명할 때도 뭐라고 보시냐면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대신.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일본 총리를 총리 대신이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네. 이때 이 대신이라는 말은 신하인데 누구의 신하냐? 천황의 신하라는 뜻이야. 총리도 공무원이잖아요. 지금은 다 공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공복. 국민에게 신하, 국민의 신하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대신이야. 천황의 신하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중앙집권권이냐면 모든 중앙정부의 장관, 공무원 다가 국민의 신하가 아니라 누구의 신하예요? 천황의 신하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또 국민들조차도 천황의 국민인 거야. 그래서 신민이라고 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신민. 신민. 그리고 얼마나 중앙집권 국가인지 납득이 되죠? 이 시스템을 1896년 가복에 갈 때 일본 자문관들이 한국에 그대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초대 통감부가 설치되잖아요. 초대 통감부 설치할 때 초대 통감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거야. 그래서 36년 동안 했죠? 그 다음에 우리 광복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마땅히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제시대 때 공무원했던 사람들 다 채용합니다. 군인, 경찰, 판사, 검사, 일반 공무원까지. 면서기까지. 일제시대 때 했던 공무원들을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시스템도 그렇죠. 일본 시스템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기관 위임사원, 단체 위임사원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한테 맡겨놓은 거거든요. 일본은 그 단어를 안 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관 위임사원, 의장님 그렇죠? 기관 위임사원, 단체 위임사원 일본이 만들어서 우리가 가르쳐준 건데요. 일본은 다 이게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쓰고 있어요. 기관 위임사무라는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할 일을 도지사나 시장한테 맡긴 거야. 그리고 맡기는 만큼 중앙정부가 감시하고 있죠. 잘하나 안 하나. 안 해? 그럼 대집행이라는 것도 합니다. 대신도 할 수 있고 직무이행명령이라고 해서 너 왜 그거 안 하냐? 빨리 해! 하고 명령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임사무에 관한 사실은 시장, 구청장이 중앙정부의 하위 행정기관인 겁니다. 명령을 받아서 행. 그러니까 자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일본인들이 했던 자치도 지역 주민들이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가 아니라 무슨 자치겠어요? 단체 자치인 거야. 단체 간에 시키는 일만 잘하는 자치인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에 익숙치가 않은 거죠. 왜 익숙치 않은지 아시겠죠?
우리가 또 일본의 경우 얼마나 많이 다녔냐면 여기 오는데 금천역은 1호선이 오죠. 네. 1호선 타시면서 여러분 뭐 이상하다는 거 못 느끼셨어요? 1호선은 다른 2호선, 3호선하고 다르죠. 네? 반대로 가요. 아시겠어요? 네, 반대로 갑니다. 왜 반대로 가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 잘하네. 왜 일본 사람들은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하고 있어요. 좌측 통행. 일본은. 그럼 여러분들 우리 헤드라이트 밤에 라이트를 탁 켜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국민들 이런 거 좀 알아야 돼. 라이트를 탁 켜면요, 라이트가 어디를 비춰요? 이 불빛이 탁 헤드라이트를 켜면 불빛이 어디를 비치게 돼 있어요? 응? 전방을 비춰요? 전방 비추면 안 돼요. 그렇죠. 전방 비치면 운전사의 시야를 서로 가리거든. 그러니까 라이트를 탁 켜면 우측 하단을 비치게 돼 있어요. 우측 하단. 그래서 상대방 운전소에 내 자동차 불빛이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정면으로 비춰주면 내가 환한 불빛 때문에 앞에 하나도 안 보이죠. 골목 같은 데 가끔 가셔서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앞에서 환한 불빛 주면 하나 안 보이잖아, 앞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른쪽 하단을 비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어느 쪽으로 걸어야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걸어야 오른쪽으로 돼요. 걸어야 그래서 돼요. 우측 통행인 거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좌측. 좌측 통행을 해왔거든. 왜? 일본 애들은 왼쪽으로 자동차 가고 자동차 불빛이 왼쪽을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좌측 통행을 한 거야, 우리가. 오랫동안을. 최근에 우리 고쳤죠? 최근에 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행정이나 이런 걸 보시면요, 이 헤드는 좀 아메리칸 미국식이에요. 우리 몸통은 일본식. 예. 우리 기초는 우리 전통이고. 특히 지방자치에 관한 하는 우리가 아직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훈련이나 경험이 굉장히 미숙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지방자치는 뭐가 같으냐? 여러분 뭐 다 결혼 총각 처녀가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부부싸움에 룰이 있던가요? 부부싸움에 룰이 있는 분 계세요? 네, 부부싸움에 룰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씩 어디가 상담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상담하러 가면 교과서 얘기를 합니다. 부인을 이해하고 부인 뭐 하고 존중하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평상시엔 존중을 해. 근데 딱 시츄에이션에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스킨십을 통해서 나눠야 할 일이 뭐랄까, 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과의 관계는, 특히 민주주의라는 관계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하면 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하면 무조건 싫은 사람이 있어. 그게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안 되죠. 네, 그게 왜 민주주의는 가슴으로 하는 건데 가슴으로 하는 건 경험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사귀어보니까 이놈은 믿을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그냥 오케이야. 이건 보니까 매일 사기꾼 같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 매 그런 거, 그럼 이거 하는 건 다 반대하는 거야. 예, 그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일, 지역에서 해야 하는 일이 똑같은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웃에 같이 자라다 보면 내가 좀 5명의 지금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1시간에 애를 맡고 싶은데 누구한테 좀 부탁할까 할 때도 경험상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 뭐 이런 경험들이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합해서 일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그게 조합이거든. 우리가 지금 애를 키우는데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 이걸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우리 집에 사람을 불러서 집에서 애를 보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럴까지 돈은 없다 이거야. 그러면 5명의 비슷한 친구들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월화수목 내가 월 당신 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이게 조합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맞는 친구 5명이 있으면 이 조합도 내 본인이 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 관계라는 게 경험으로서 친구잖아요. 얘는 그동안 지내보니까 좀 믿을만 하다든지. 이게 필요한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슴으로 해야 할 거를 가슴으로 하는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분권인 걸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회를 넓혀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의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게 만나서 해야 하는 일도 있고,
또 대표는 뽑았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오늘 그 미국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미국은 대표를 뽑으면 철저하게 내가 뽑은 대표는 감시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왜? 내가 뽑아 보니까 열애하고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가서. 그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대표로 나왔을 때는 내가 이 종입니다, 뭐 합니다, 내가 시키는 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가면 뭐 부정도 하고 돈도 띵기고 뭐 예산도 남용하고 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놈들 안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뽑아놓고는 늘 감시도 하고 뽑아놓고 이게 아니야? 그럼 너 그만둬 중간에. 주민 소환이라고 그러죠. 야, 너 안 되겠다 너 빼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 일을 하라고 시키니까 안 해. 아 그래 그럼 너 그만둬.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왜 주민 투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늘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학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교육위원도 뽑고 교육감도 뽑아놓지만 이런 제도 안 하면 학부형들이 참여를 해서 바로 결정하는 거야. 야, 니는 안 되겠다. 너 주민투표해서 그 선생님 아무개 내보내라 이거지. 근데 걔네는 훨씬 보다 내보내는 게 쉬운 게요. 거기는 다 컨트랙트잖아요. 계약이잖아. 계약서에 보면 선생님은 학생들 지도해서 뭐뭐 해야 되고 학생들이 뭐뭐 있으면 안 되고 거기 위반되면 그냥 계약 위반으로 그냥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제가 이제 영국에 한번 살아봤잖아요. 우리하고는 참 어떤 때는 조금 멀어요. 중학교 1학년을 저희 애가 이제 학교 그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합니다. 과목별로. 수학 시간에 우리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거기 중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이면 영국에는 고3 실력입니다. 수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학년별로 학생의 능력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에 수학반 되면 반은 자고 반은 뭐 또 뭐 하고 이러잖아요. 얘네는 한 24명이 같은 클래스면 수학을 이 안에서도 4반이 있어. 24명을 4반, 그러니까 6명씩 모여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3이니까 어떤 반에 가도 얘는 쉬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평가했냐. too easy 이렇게 했어. too easy. 한 학기 내내 수학을 가르쳤는데 이놈이 too easy라고 썼어. 평가서에. 쉬웠지. 뭐 자기는 맨날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배운 거 가르쳐주니 얼마나 쉬웠겠어요. 6학년짜리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학부형 오라고 이제 얘한테 시켰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이 오라면 겁나죠. 야, 너 뭐 잘못했냐고. 자기 잘못한 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갔더니 선생님이 얘가 쓴 평가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집에 가셔서 얘를 설득을 해서 저걸 다르게 좀 써달라. 왜? 이게 올라가면 선생님은 징계감이에요. 너무 쉽다. 왜? 애 실력을 한 학기 내내 모르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 학부형에게 대해서 얼마만큼 좀 민감한지 알지. 우리처럼 그냥 선생님 탁 대면 그냥 팍 하고는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노동조합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노동조합 필요 없어. 쉽게 하면 선생님이 레이버여야 이게 노동자야. 선생님이 스승이면 노동자가 필요 없죠. 제 말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예. 우리는 그동안 선생님들이 다 스승이었어요. 학부형도 와서 그냥 아이고 선생님 좋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선생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스승이랑 그림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자한테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난 그래 선생님 우리도 마찬가지야. 네가 노동자가 될래 스승이 될래? 노동자가 되면 노동조합 결성하라는 거야. 그 대신 스승으로 남으려면 노동조합 하면 안 되죠. 근데 스승 남으면 어떻게 됐어요? 스승으로서 가야 할 길을 철저히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죠. 매사에. 공부하는 거. 사실은 애들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대학교 공부만 갖고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같은 겁니다. 예. 그 대신 이 사람들은 교육도 레이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통제하는 거죠. 서비스니까 내가 낸 세금으로 당신은 봉급 받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받은 것만큼 잘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내가 너 잘 가르치면 못 치는지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에 있어요? 얘 주인인 주민 위에 있는 거예요. 다 컨트롤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좀 몇 가지 뭐 우리가 이제 그거 잘 하려고 분권을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시간 나시면 봐주시고요. 분권이 그렇게 썩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분권하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용어상에 여러분 좀 익숙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방자치 단체 자치 그 단체란 말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대신 이 사실은 단체란 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정부여야 된다. 정부라고 하는 말은 주민의 대표가 가서 주민들이 준 권리를 행사하는 정책 결정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정부란 말은.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안 맞고 지방정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되면 지방정부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 그 지역 주민이 되는 거죠. 그럼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져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정치나 행정을 펴야 돼. 그 다음에 주민들은 내가 뽑은 대표들이 내가 준 권한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늘 감시하고, 그 다음에 잘 못할 때는 훈계도 하고, 만에 안 될 때는 불러들이기도 해야 된다. 그게 주민 소환이라는 제도지. 그 다음에 대표들이 잘 가서 일을 잘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가끔씩은 원인대로 주민들의 뜻을 잘 받지 못하니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민 참여 예산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수요를 잘 몰라. 아이 그래? 그럼 이거는 내년에 꼭 바로 넣어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또 그 주민 참여 예산에 넣은 것도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왜 의원들이 또 깎고도 하는데 제 주장은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올라온 항목은 절대 의회가 깎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주민들이 원해서 올라왔잖아요. 다만 그 절차가 의회에서 볼 때도 이건 정말 주민들이 정당한 절차와 걸쳤다. 주민들의 의사라고 딱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 주민들 몇 명이 그냥 목소리 크다고 해가지고 넘으면 그게 주민의 예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금천구가 꼭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여기에 있는데 그게 금천구민의 합의를 얻으면 사실 의원님 들고 깎기는 부담스럽죠. 그렇잖아요. 주민의 뜻이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거나 가래를 막을 수 있는 트랙터로 막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무슨 일만 생기면 국가를 탓하고 국가한테 자꾸 손을 내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가 뭘 하면은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10,000원이면 할 일을 국가는 10만 원 드립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구조야. 그러니까 내가 국가에 뭐를 맡기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공동체가 스스로 하는지를 먼저 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앞으로 분권 국가로 가면 좋다. 지금은 굉장히 중앙집권 국가인데 분권 국가로 가면 좋겠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중앙집권의 폐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 산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사회비용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9.8평방킬로미터의 국가에 인구의 50%가 다 지금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집값이 비쌀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비싼 집 소유하려면 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밤낮 없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 한 채 살라고. 응? 여러분 그러셨죠? 네. 뭐 가끔씩 이게 정말 주어진 짬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계시지만 돌아보세요.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해외 여행 가시면 바닷가에 혹시 가보신 적 있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왔다 갔다 바쁘지만 사람 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유로우면 생활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도 좀 분권 국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의장님도 계신데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많으면 좋겠죠. 서울시가 하는 것보다 금천구가 결정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럼 금천구가 결정해야지 왜 서울시가 결정하냐 이거지.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금천구만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금천구 내의 일은 금천구가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금천구 내에서의 뭐 시흥동에 관한 일은 시흥동이 결정하면 더 좋은 거야. 네? 그게 자치법권을 강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국가가 하는 일에 지방정부도 참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역대표. 이거는 이제 큰 단위로 지역대표의 상원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돈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금천구에 쓰는 돈은 그 출처가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있고요. 아마 금천구는 여러분이 낸 세금이 한 30%도 안 될 겁니다. 금천구 한 5천억을 쓴다 그러면 그 중에서 금천구 여러분들이 낸 세금 3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 부분은 서울시가 주는 게 있고요. 또 부족분은 국가가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금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소금은 조금 내고 국가가 많이 보조해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돈은 많이 쓰고 난 세금은 작게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욕심입니다. 자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검사 담당관에서 직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감사. 의료의 면적인 추정을 맞아요. 자, 그러면 시가 도와주는 돈, 국가가 도와주는 거는 뭐냐면 국가는 금천구에 살든 강원도 춘천에 살든 부산에 살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일정 수준에 유지하는 게 국가의 목표입니다. 가령 이게 금천 구민들은 매일 뭐 그야말로 부귀 호강을 누리는데 강원도 춘천 사람은 아주 가난하다 이러면 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자,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금천구민이나 강남구민이나 서초구민이나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해야지 강남구민의 서비스는 이런데 금천구민께 낫다. 이것도 좀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사실은 이게 세컨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지 메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메인의 일은 여러분의 일은 세금입니다. 자, 그러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청이 정말 일을 잘해서 다른 곳에서는 200만 원 든 일을 금천구청은 100만 원에 하면 절약을 한 거죠. 또 하나 방법은 다른 데서는 구청이 하는데 금천구에서는 동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구청의 돈을 안 쓰고. 자, 그러면 자치분권 하자고 하는 오늘 이 목표는 구청이 해야 할 일을 동네가 하면 더 좋은 거죠. 돈 안 들이고. 그런 일이 있는지 뭐. 그거 연구하시라고 사실 주민자치위원도 뽑아놓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일 하시는지 아는 거 무슨 뭐 댄스 프로그램도 만들고 노래자랑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만 하시죠. 근데 사실은 뭐 그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을 지역에서 얼만큼 잘 소화를 해내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참여에 대해서 얼마나 등한해 했냐면 뭐 여러분들 여기 오늘 계신 분들도 한 90%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데 공동주택에 가신 입주자 대표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기 아마 동대표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라는 기구는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움직여지는 기구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관리비라고 해서 돈 내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관리비를 받아서 아파트 내 관리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용역 사업도 뭐 등등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는 냈는데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 그러니까 뭐 관리소장에 돈을 띵겨 먹든 뭐 띵땅하든 뭐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10만 원 내용 10만 원이면 될 관리비를 20만 원 청구해도 그냥 뭐 아무도 다 안 냈잖아요. 이거 최근에 알게 됐죠. 사실은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원들을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뽑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장도 여러분들이 뽑고 감사도 여러분들이 뽑았습니다. 동대표도 서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 그래 이거는 아무개가 하지 뭐 이렇게 해서 됐긴 했지만 사실 여러분 다 대표야. 근데도 여러분이 그냥 내고 대표에 대한 감시를 안 하니까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죠. 제대로 돌아갔는데 사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으면 아파트 관리비의 3분의 1은 줄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할 수 있었어. 근데 요즘 좀 얘기가 조금 좀 예민해지긴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또 여러분 한 뭐 500가구 사는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 그러면 단지 내에 청소 누가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원 하는 걸 가야지. 청소원이나 경비원이 하죠. 아무도 이 지역 주민들이 나눠서 해야 된다는 생각 아무도 없어. 쓰레기가 쌓여서 저건 청소원이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저분해도. 자, 이거는 자치분권 정신하고는 역행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청소 안 하겠다. 이건 또 별도 얘기입니다. 우리가 청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청소를 다 하고 해놓으면 경비원도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이런 얘기 어떤 아파트가
현관문을 다 자동 샷도로 고치자는 아이디어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지금 경비원들도 쓰잖아요. 그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 비싼 등록 봉급 줄 게 아니라 자동 샷 뭐라죠 안전 보안 키로 다 바꾸고 그럼 저 없앨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어떤 주민들이 일부가 야 우리 그때면 저 경비원 10명이 다 지금 실업자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그거 보류하자. 이 얘기는 별도 얘기야. 일자리를 만드는 얘기하고 이건 별도 얘기인데 청소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다가 그 주무덩이 있으면 내가 주워 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주는 사람은 없는 거야. 또 근사한 아파트에 가면 갈수록요. 저는 그 유심히 보는데 처음에는 아주 정원이 멋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막 정돈 근데 한 2, 4년 지나면 잡초가 우거져서 아무도 그거 정리 안 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도 잡초 정리는 안 하는 거야. 하려면 따로 돈 주고 사람 써야지. 그걸 내가 왜 하냐 이거죠. 남이 삽니까? 여러분 사시는데? 그거를 나눠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3동이 있는 화단은 113동 주민들이 좀 11만 나눠서 하는 거야. 오늘 내가 하고 내일 네가 하든지 아니면 그 존을 쪼개서 요 존은 내가 하고 요 존은 네가 하든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치분권 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공동주택에 있으면 우선 안전한 아파트 해야 되고 깨끗한 그래야 여러분 산책하실 때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또 이제 아파트 따라 좀 다른데 주차가 좀 문제되는 데가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 되는 주민들이 조금만 남을 생각하고 주차를 해주면 서로 다 좋은데 어떤 차들 보면 자기 생각만 하고 되는 차들이 많아요. 남은 생각 일치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오늘 논의한 자치분권하고는 전혀 먼 얘기야.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남을 버려야 하고 주차를 해줘야 되잖아요. 불러내잖아. 와서 차 좀 빼야지 내가 나간다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제가 지금 사는 데는 어디야? 난곡에 사는데요. 우리는 한 150세대가 산다 그러면 주차장이 한 200개야. 뭐 주차는 걱정 없습니다. 근데도 그거 내려가기 싫어서 기재가 돼.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자기 사는 아파트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야. 그렇죠? 주차장이 없어서 된다 그러면 그건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 지하에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그럼 늦게 온다고 기다 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길에 된 차 하나 때문에 많은 차들이 돌아가야 돼. 저는 이런 사소한 생활의 주변의 얘기가 자치분권이 실현해야 할 과제다. 뭐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연습하고 출연하다 보면 조금씩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나라들이 이제 큰 거를 몇 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자, 제가 아까 로스앤젤레스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금천구청장은 삼선, 그 차성수 구청장이면 요번에 끝이죠? 그죠? 내년에 삼선 들어갈 수 아, 삼선 있어요. 들어가세요? 아. 일단은 내년에 옛날에 그 동아대학 교수하실 때 잘 알았어요, 제가. 아, 아, 그러니까 지금 재선 구청장이시네. 그러니까 삼선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 구의원들은 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LA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재선 이상은 못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청장 구의원만 지금 뽑고 있는데 미국은 저기 외에 시 판사, 시 검사, 회계감사관이라는 감사관을 별도 선출직 공무원을 뽑습니다. 네, 감사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시장이 어떤 일을 하도 그게 적당하게 본인 집행되기가 어려운 일은 회계감사관이 일을 못하게 해요. 돈을 안 줘. 통제가 되겠죠. 국가가 하는 일의 신뢰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미국은 공립노 유치원 보낼래 사립 보낼래 그러면 다 사립 보냅니다. 자기가 돈만 있으면. 왜? 공립에 대한 신뢰가 낮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립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 뭐 그래서 이게 우리 자치가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두 번으로 제한할 때 이 제한이 주민들이 발의를 해서 주민 투표로 확정을 하네. 왜? 얘네가 3선 정도 해보니까요.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 안 하는 거예요, 대표들이. 모르긴 몰라도 재선일 때 구청장과 3선일 때 구청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2번 이상은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시 워싱턴 대통령이 2번밖에 안 했잖아요. 그때 헌법에는 2번 이상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조지 워싱턴은 미국 국민들에게
한 사람에게 장기 권력을 맡기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오래 하려고 그랬는데 조지 워싱턴은 주변에서 그렇게 권했는데도 본인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이 된 거야. 똑같다 이 말이야. 특히 작은 권력이 됐든 큰 권력이 됐든 너무 오래 맡겨놓으면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번으로 한 거는 이거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400만의 도시에 유권자가 한 200만 될 텐데 200만들이 모여서 이걸 추진하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치분권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각 동사무소가 선거인 명부라는 걸 만듭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들어갔는지 빠졌는지 확인하라는 연락이 오지요. 네. 미국은 그런 작업을 안 합니다. 뭐냐? 선거할 사람이 와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선거하고 싶으면 야, 나 선거할 테니까 내 이름 올려놔라. 하고서 내가 등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이 어디가 많아졌어요. 우리는 엄청 많은 거예요. 동사무소가. 왜? 선거할 사람인지 안 하는지 다 해야 되잖아. 무조건 다. 이게 국가주의 전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나라가 할 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웬만하면 나라한테 일을 안 맡기는 거지. 할 사람이 와서 신고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투표율이 낮다고 해도 사실은 투표한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죠. 왜? 본인이 직접 가서 등록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원이 동원된 거죠. 근데 그거 다 자발적으로. 할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가 민주주의 잘한다고 그러는 거야. 자, 일본은 우리보다는 빨리 분권을 좀 하고 있지만 1960년대까지는 얘네도 굉장히 중앙 집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이 중앙보다 잘하는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행정정보 공개 요즘은 뭐 구청에서도 신청하면 빨리빨리 공무원들이 반응하는데 옛날에는요. 공무원들 만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는 건 아세요? 네, 그럼요. 공무원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무원이라 관리지 관리. 지금이야 구청장 만나자 그러면 구청장이 뭐 금방 뭐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구청장 만나면 1년 이상 기다렸어야 됐어요. 어느 구청장이 근데 일개 시민을 만나. 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 조례, 행정 절차 이게 굉장히 민감한 때가 있어요. 일본도. 왜? 일본도 1960년대 산업화의 결과로 공해가 많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공해병이 많이 발생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강력한 공해 방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그로부터 한 20년 뒤에 공해 방지 환경보호 기본조례라는 걸 만드는데 그거를 다 지방정부가 한 거를 보고 베낀 거죠. 이렇게 배운 거지.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일을 하는 케이스라는 거고요. 이건 뭐 넘어가고. 자, 끝으로 우리는 지금 내년에 평창올림픽을 하는데 국가가 많이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외국은 올림픽을 하면 올림픽 주체가 국가가 아닌 건 아시죠? 도시가 하는 거예요, 도시가. 가령 예를 들면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강원도가 하는 게 아니라 평창군이 하는 겁니다. 올림픽 규정상은. 그러니까 사실 거기 들어가는 돈은 평창군이 다 부담을 해야 돼. 근데 평창군이 부담 못 하죠. 평창군이 돈이 있어? 그러니까 국가가 다 도와주는 거야. 근데 외국은 물론 국가가 도와주지만 그 해당하는 시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는 올림픽 유치하려면 시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할까 말까. 왜? 한다고 투표하면 들어가는 예산의 상당수를 뭐로 충당하는 거예요? 세금으로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크게 이득도 안 되는 일을 내고 그 비싼 세금 내가지고 할 필요 뭐 있냐. 그래서 베른이라는 도시는 평창하고 붙었을 때 1차 투표 통과하고 2차 투표 들어가기 전에 본인들이 신청서를 취소합니다. 왜? 주민투표에서 부결됐거든. 야, 우리 그거 하지 말자. 돈만 들고 득될 거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죠.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자치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네.